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박주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순간, 나는 인지도 못하고 있던 어떤 사실이 문득 다가와 현재를 바꾸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아니에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작은 저의 단편적인 기억이긴 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 음식은 가장 직접적인 기억이고 언어이니 자연스레 엄마가 떠올랐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이지 저로선 상상도 하지 않은 일들이었죠.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앞서 제가 엄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아버지에 대해선 전혀 아무런 기억이 없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은 아주 약간 갖고 있긴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던 것 같고 제가 5살쯤 저를 두고 엄마마저 돌아가셨기에 이후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고아원에서 보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정말 잠깐 동안 거기에 있다가 바로 입양이 됐거든요. 5살이나 됐었으니 입양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을 텐데 입양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론 갓난쟁이를 선호하지만 간혹 웬만큼 자라서 손이 덜 가는 아이 선호하는 가정도 있는 모양이죠 뭐. 저는 그렇게 아이가 없는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기억도 있을 정도고 이미 5살이나 됐으니 저는 스스로 입양하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양부모와 사는 게 좋았어요. 양부모도 저를 잘 대해주셨으니 그 시절 저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 시절 사진만 봐도 저는 늘 웃고 있었고 양어머니가 제 머리를 만져주시며 우리 딸 예쁘다 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양어머니가 동생을 낳은 후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행복한 저의 사진첩도 거기서 멈춘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 뒤로는 저는 더 이상 양부모님의 카메라에 잡히는 피사체가 아니라 뒤편으로 밀려난 배경이 되었죠. 주인공은 언제나 새로 태어난 동생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사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저는 동생에게 밀려나 설 곳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제일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는 것마저도 말이에요. 양어머니는 동생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기에 제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전날 밤에도 제가 먹은 거라곤 낮에 먹다 남은 국에 말라붙은 김치 몇 조각이었는데 그날도 제 밥상에는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엄마, 나 계란 프라이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여? 재원이 돌보느라 정신없는 거 안 보이냐고. 근데 엄마, 반찬으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다진 소고기 볶아놓은 건 뭐예요? 갖다 먹어도 돼요? 안 돼. 그건 재원이 이유식 만들 거야. 저 고기가 얼마나 비싼 고기인데. 그리고 어차피 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반찬도 안 되는데 뭐.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돼요. 소금 좀 뿌려서 먹으면 되죠?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너 일부러 그러니? 재원이 이유식 할 거라 엄청 비싼 소고기로 만든 거라고. 네가 그렇게 퍽퍽 퍼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양어머니는 짜증이 나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미간을 한껏 찌푸리고 목소리를 높여 저에게 신경질을 부렸고 그 소리에 동생이 칭얼거리다 울음을 터뜨리니 더 화를 내시더군요. 내가 정말 못 살아. 넌 꼭 이렇게 애를 울려야 직성이 풀리니? 애가 무슨 먹는 걸로 그렇게 난리야. 뱃속에 거지가 있는 거야 뭐야? 얘, 너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앤지 까먹었니? 네? 엄마, 그게 무슨... 그놈의 엄마 소리도 정말 나 정말 진절머리가 나. 너한테 내 남편 성 주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게 해준 거 그게 우리야.
남의 자식을 받아줬다는 걸 알면 착하게 굴어야 할 거 아니야? 양어머니의 그 말은 따귀를 한 대 치는 것보다도 매섭게 제 가슴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라붙은 김치 하나를 밥 위에 올려 먹었죠. 양어머니는 그런 저를 본체만치 하며 동생을 어르고 달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한 번 돌아보더니 그러더군요. 진작 그럴 것이지. 그냥 제발로 나가주면 좀 좋아? 내가 정말 내 발등 찌은 거지. 양어머니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제 앞에서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들먹이며 어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도 양아버지가 데려온 아이를 파양할 수도 없지 않냐 하며 양어머니를 겨우 달래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순 있었지만 저의 일상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입을 뒤집어 쓰고 운 적도 많았어요. 서러웠고 애로웠고 슬펐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그 집에 붙어 살려면 울지도 말고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체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를 보며 그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동생을 데리고 놀다가 동생이 좀 다치는 사고가 생겼어요. 양어머니는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리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양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라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좀 쉬시라고 제가 동생 데리고 놀다가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제가 다친 것보다 엄마한테 맞으면 내가 더 심하게 다치겠다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머, 얘 좀 봐. 너 이제 슬슬 머리 굵어졌다 이거니? 세상에. 얘 눈 무섭게 뜨는 것 좀 봐. 엄마가 너무 그러시니까 억울해서 그래요. 잘하려다 그런 건데 제가 노력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나? 내가 우리 엄마 말 안 들은 걸 두고두고 후회하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 데려다 키우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엄마 말이 딱 맞지 뭐야. 얘, 지금 너 보니까 네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대충 알겠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엄마 그렇게 교양없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뭐야?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여보, 당신 좀 나와봐. 나 이제 도저히 못해. 얘 내보내. 나 이런 애랑 한시도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입양하라고 걸핏하면 파양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면 내가 언제까지나 아무 말도 못하고 등신처럼 살아야 해요? 이건 학대예요. 일이 그렇게 커지고 만 겁니다. 양아버지가 양어머니와 저 사이를 중지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저도 양어머니도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흥분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치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결국 양어머니와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파양수순을 밟아야 했어요. 저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게 됐을 때 양아버지는 저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며 깊숙이 넣어뒀던 뭔가를 꺼내오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팔찌? 애기 팔찌예요? 그래, 미아 팔찌야. 우리가 널 입양할 때 네가 하고 있던 건데 아마 돌아가신 네 생모가 너에게 만들어줬던 거겠지. 우리가 널 입양해 키웠으니 그 팔찌를 계속 하고 있게 할 수가 없어서 빼긴 했어. 네, 이게 원래 제 이름이었나 보네요. 전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원래는 네 것이었고 따지고 보면 네 생모가 너에게 남긴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신 거 알아요. 이것도 소중하게 보관해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 팔찌 하나를 받아들고 다시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이었으니 이미 머리가 굵어질 만큼 굵어진 상태였던 거죠. 다른 고아원 아이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 유대감이 깊어 보였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그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고아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순 없었지만 그 고아원에 버려진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태도의 저를 누가 좋아했겠는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게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아원 내에서 늘 혼자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고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래도 양부모와 살 때는 학교 생활은 꽤 잘했었는데 말이에요. 하긴 그땐 설령 저 자신이 제가 고아의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학교 친구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으니 겉으로 보면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 같아 보였던 거예요. 또 저 역시 양어머니 구박 없는 학교 생활에서만큼은 사랑받고 자라는 행복한 아이 행세를 했고 말이에요. 아마도 저 스스로를 위안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은 저의 현실을 잊고 행복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학교에서마저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저는 고아원에서 사는 아이였고 그렇다는 걸 다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저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나마 학교에서의 생활은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아원에서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공식 왕따가 돼서 애들이 다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따돌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아원은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침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잠을 자는 곳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한다는 건 생각보다 외롭고 슬픈 일이랍니다. 저는 제가 배정받은 방의 2층 침대 위층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아래층을 쓰는 아이가 짜증을 냈고 사다리가 무섭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퇴소하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가 쓰던 아래층 침대를 제가 쓸 작정으로 제 물건을 그리 옮겼죠. 그런데 애들이 제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물건이야. 그러니까 여기 왜 네 물건이 있어? 이 침대 쓰던 언니 졸업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리 옮겨오려고. 어쩌냐. 이 자리는 벌써 주인이 있는데. 옆방 쓰는 미정이가 우리 방으로 올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벌써 원장님한테 허락도 다 받았어. 미정이도 허락 받았대? 허락 같은 소리 하네. 야, 네가 5살이냐? 아직도 원장님 허락 찾게? 왜? 지금이라도 또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던가. 그래, 마음대로 해. 아주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게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어디. 저는 더 이상 타협이나 설득을 해볼 의지를 잃었고 조용히 제 짐을 챙겨 다시 원래 제 침대인 위층 침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던 그 아이들은 멀찍이서 저를 쳐다보며 소근거렸지만 그 말이 저에게 다 들릴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저 들으란 듯이 그러더군요. 저러다 진짜 원장한테 가서 이르는 건 아니겠지? 그럼 좀 골치 아파지잖아. 어디 진짜 그럴 수 있으면 해보라지. 쟤 입양됐다가 파양당한 애인 거 너도 알지? 모르긴 몰라도 원장도 쟤 깨름직해 할걸. 쟤 자체가 골칫덩이인 거야. 파양당한 주제에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잘난 척하는 꼴이라니 진짜 역겨워서 토 나오려고 해. 내 말이 오죽하면 그 집에서도 파양을 당했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애인 거지. 그러게나 말이야.
어디 팔다리가 하나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생긴 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쫓겨나냔 말이야. 암튼 기분 나빠. 가까이 하기도 싫고 저런 애가 우리 고아원에 있는 것도 싫어. 맞아. 밥 먹을 때 제가 내 눈에 보이면 입맛도 떨어지더라. 진짜 같이 있기 싫어. 쟤랑 있으면 뭔가 재수없는 기운이 전염되는 것 같아. 파양병? 나도 거기 걸릴 것 같단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되도록 말도 섞지 마. 그게 좋아. 그런 말을 저에게 다 들리도록 한다는 건 저더러 자기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하며 저는 생각했죠. 그래, 내가 너희 같은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따돌리는 거다. 그렇게 말이에요. 나름대로 꿋꿋하게 버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제가 더 재수없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괴롭힘의 강도가 점점 더 세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저 저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부딪히는 게 싫다는 티를 내고 따돌리는 것 정도였던 것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발전하더군요. 급기야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 중 누군가가 혹은 여러 명이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제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제 물건이라고 해봐야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 것으로 쓰고 있는 걸 빼앗긴다는 건 불쾌한 일이죠. 칫솔이나 거울, 머리빗 같은 걸 훔쳐가는 것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교과서 같은 것까지 훔쳐가니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누구야? 대체 누가 자꾸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건데, 쟤 또 왜 저래? 야, 시끄러! 여기 너 혼자 쓰는 방도 아닌데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말해. 누구야? 왜 그러는 건데? 다른 거 훔쳐가는 거 지금까지 참았는데 교과서까지 훔쳐가는 건 정말 좀 아니잖아? 학교에 뭐라고 하라고 그걸 훔쳐가니? 학교에서만큼이라도 좀 조용히 살자. 여기서만 괴롭히라고. 누가 네 물건을 훔쳐갔다고 그래? 우리가 왜? 네 물건 줘도 안 해? 재수없게 진짜.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네. 내가 없는 말 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 물건 다 뒤져도 돼? 내 물건 나오면 어쩔 건데? 네가 뭔데 우리들 물건을 뒤져? 진짜 별꼴이야. 전 그러면 또 원장한테 가서 찌르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정식으로 따지기도 했지만 애들은 발뺌하기 바빴고 선생님들한테 일을 하면서 뻔뻔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아이들에게 일러봤자 제가 얻을 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훔쳐간 물건들은 이미 어디다 갖다 버렸거나 아니면 제가 선생님에게 이르러 간 사이 처리를 해버릴 것이 분명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저 빼고 나머지 애들끼리 똘똘 뭉쳐 발뺌을 할 텐데 선생님들에게 저만 이상한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고 분해하기만 한 거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고아원에 갓 들어온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온 고아원이 떠나갈 때 노는 거예요. 뭔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서 누가 가져간 거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고아원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선생님들이 나서서 온 고아원을 쥐잡듯이 뒤졌는데 글쎄 그 아이가 잃어버린 물건이 제 침대 밑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에요. 맹세코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왜요? 이 물건이 저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너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물건이 왜 네 침대 밑에서 나오니? 몰라요. 저도 모른다고요. 제 침대 밑에서 나왔다고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되나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누가 일부러 제 침대 밑에 넣어놓은 건지도 모르잖아요. 뭐야? 네가 한 게 아니면 그것만 밝히려고 해. 왜 다른 애들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물귀신이야 뭐야? 선생님, 제 혹시 입양된 집에서도 도둑질 같은 거 하다가 파양된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훔치는 거 저거 벽이잖아요. 도벽.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죽고 싶어? 그만두지 못해? 누가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그러다 아주 한 대 치겠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이 좀 험하게 나갔는데 그걸 두고 고아원 선생님들은 저만 탓하셨고 제가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지도 않으셨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그걸 주체 못하고 난동을 좀 부렸는데 그걸 본 고아원 원장이 문제행동 일으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들에게 진정제 계통의 약 같은 걸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들 또한 저를 감정 조절도 못하는 경계선 지능장애 같은 문제를 가진 아이라 단정짓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군거리며 저를 병원이나 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수용소 같은 곳에 갇히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기만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이 들면서 잠도 안 오고 급기야 이렇게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몰래 고아원을 빠져나와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왔는데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이 도망친 거였거든요. 하다못해 찜질방에 들어갈 돈도 없었어요. 무작정 걷고 걷다 발길이 머문 곳은 지하철 역사 끝에 있는 벤치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노숙이라는 걸 해봤죠. 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거리에 나오게 된 저는 그렇게 배고픔을 참는 법부터 배우며 살았어요.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받아 라면을 불리고 마트 시시코너 같은 곳에서 눈치 보며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걷고 걸어 제가 살던 곳, 그러니까 고아원이 있는 곳에서 다른 도시로 넘어갔고 그제야 안심을 했어요. 혹시나 고아원에서 저를 잡으러 와서 그런 무서운 수용소에 쳐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악몽까지 꿨을 정도로 저는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른 도시로 넘어왔다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신분 같은 걸 꼬치꼬치 캐묻는 곳에선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근데 이력서는 어딨어? 이력서를 가져와야지. 그런 거 없이 일할 수는 없어요? 일단 한번 시켜만 보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거든요. 열심히나 많아. 신분 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가만, 너 고등학생이지? 집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사고치고 도망 다니는 거 아니냐고. 너 이름이 뭐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일 안 시켜주실 거면 갈게요. 수고하세요. 거기서 너 진짜 사고치고 도망 다니는 애 아니야? 나랑 경찰서 가자. 너 너무 수상해.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그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며 경찰서에 가자는 둥 경찰 불러 신분조회를 해봐야 한다는 둥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섣불리 어디 일하겠다고 찾아가는 것도 겁이 났어요. 결국 모두가 꺼려하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곳에서 시간 되는 대로 일하고 일당을 받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보호자도 없고 신분도 모호한 저를 누구 하나 믿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런 식의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구인 광고를 보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외딴 곳에 있는 산업단지였는데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 아예 일정 기간 계약을 해서 숙식까지 제공하는 일자리였던 거예요. 어차피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겐 그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딱 1년 일하고 돈 모아서 나오면 방이라도 한 칸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선 그걸 두고 입소한다고 다들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그 공장에 입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이런데 처음 와보는 거지? 아직 한참 어려 보이는데 집이 많이 어렵니? 너 공부는 제대로 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흔들며 시선을 떨궜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쩜 그렇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지, 별것도 아닌 그런 말 한마디에 감동했는지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아, 이런.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걸 물어봤나 보네. 대답 안 해도 돼. 미안해. 사실 나도 소녀가장이거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집에 돈이 급해서 그때부터 이런 공장들 찾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 그게 벌써 10년째니 전국에 안 가본 공장 단지가 없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요. 그래서 그래요. 언니도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살았네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해야 해요? 이젠 다른 일은 못하겠어. 이렇게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게 편해. 숙식 다 제공해주니까 돈 모으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너도 힘들어도 좀 참고 해봐. 돈 모으기엔 여기만큼 좋은 곳도 없다 너? 고맙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언니를 믿고 따르고 의지했고, 언니는 제가 그 생활을 버텨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언니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을 몽땅 들고 날라버렸습니다. 계약 기간 다 채우면 그간 모은 돈으로 제 집, 아니 제 방 한 칸 마련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다 털린 거예요.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군요. 10년째 그런 일을 찾아다니며 일하고 있다는 것도, 소녀 가장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유흥비로 진 빚을 갚으려고 공장에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당했냐고 하던데 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천사 같은 얼굴의 그 언니를 제가 의심했어야 했나요? 저는 그나마 품고 있던 희망과 의지를 모두 잃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마저 잃은 채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고아원에서 막 도망쳤던 그때처럼 역사 벤치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다시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 수도 있었죠. 그렇게 살아야 했겠죠. 그러나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노숙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지내는 것도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지내다 보면 또다시 살 수 있는 의지가 생길 날도 있겠거니 하면서 그때까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다 하며 노숙 생활을 했던 겁니다. 노숙 생활을 해도 때 되면 밥은 먹어야죠. 그런 상황에서도 배는 고픈 법이니까요. 아니, 오히려 배가 더 자주 고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처음도 아니고 나름대로 터득한 익숙한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그럭저럭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노숙 생활하면서 처음 들은 말인데 저처럼 노숙하는 아저씨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라 이젠 저도 익숙해진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아닌 게 아니라 조금만 찾아보고 발품 팔면 하루 세 끼 다 더운 밥 얻어먹을 수도 있을 거려 아마? 그렇지만 그 밥 얻어먹겠다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더 힘드니까 안 가는 거죠 뭐. 노숙하는 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도 있으신데 교통비 공짜로 지원받는 연세에 있으신 분들을 다들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공짜차 타고 가서 공짜 밥 먹고 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여간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재벌인지 뭔지 아는 산모가 회장으로 있는 봉사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장소가 제가 노숙하는 곳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죠. 모처럼 제대로 된 밥으로 포식 한번 하자 싶어서 몇 끼 굶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특정 단체나 개인이 후원하는 무료 급식 행사를 몇 번 다녀봤는데 재벌이나 정치인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무료 급식에 먹을 게 많거든요.
그렇게 무료급식 중에서도 음식 잘 나올 것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게 노숙 생활의 낙이라면 낙일 겁니다. 그렇게 발걸음 가볍게 줄임배를 움켜쥐고 찾아간 곳은 어느 공원에 마련된 급식 장소였어요. 다른 노숙자들과 달리 젊은 여자애가 그 몰골로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으니 어딜 가나 저를 쳐다보는 눈길을 느끼긴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뭐 익숙합니다. 그 단체 회장이라는 주최자 재벌 사모도 저를 비슷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어서 와요. 어디든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되고 음식은 저기서 받으면 돼요. 가만, 내가 좀 봐줄게요. 이리 와요. 한창 잘 먹을 나이 같은데 된장찌개 좋아해요? 네, 뭐 좋아합니다. 특별히 두부도 잔뜩 올려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모는 진짜 두부로 엄청 많이 퍼주더라고요. 다른 노숙자들 눈치 보일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해주던데 그거도 모자라 부담스럽게 제자리까지 따라와서는 제가 먹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눈치도 없지. 교양 있어 보이는 사모가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단 말도 모르는 건지 사람 불편하게 먹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 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몇 끼를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 된장찌개 냄새에 갓 지은 밥 냄새를 맡으니 이미 정신은 가출했고 자리 잡고 앉자마자 황급히 숟가락 들어 된장찌개부터 한 숟가락 퍼먹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맛있던지. 그렇게 바로 해낸 따끈한 음식을 오랜만에 먹는 거여서 더 그랬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딱 그 된장찌개 맛이 나는 거예요. 양어머니 말고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친엄마 말이에요. 어때요? 입에 맞아요? 아니, 입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엄마 된장찌개 맛이 나요. 다행이네. 된장찌개 맛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엄마 생각나게 하는 맛이라니 너무 기분 좋네요. 에이, 아니죠. 된장찌개만큼 집집마다 맛이 다른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시판 된장에 파는 조미료 넣어서 끓이는 거면 모를까.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신기해요. 진짜 저희 엄마 된장찌개 같아요. 정말 너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물을 붙들고 그렇게 주절거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몹시 오래된 기억이기도 하고 아주 짧은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 한 조각의 기억 속에서도 제가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특별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기억이라는 게, 아니, 맛이라는 게 그렇게 신기한 겁니다. 먹는 순간 엄마가 떠올랐으니까요. 사람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으려고 한다고 불평했던 게 무색하게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거예요. 제가 너무 잘 먹는다 싶었던 건지 사모도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아가씨가 말도 넙죽넙죽 잘하고 밥도 뚝딱 잘 먹고 그래서 참 좋네. 한 그릇 더 갖다 줄까요? 사양 같은 건 안 합니다. 부탁드려요. 밥도 한 그릇 더 주세요. 이러려고 몇 끼 굶고 왔는데 뽕 뽑아야죠. 바로 더 주세요 하며 된장찌개 그릇이랑 밥그릇을 그 사모에게 넘겨주는데 그때 옷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제가 하고 있는 미아 팔찌가 슬쩍 보였던 모양이에요. 햇살 좋은 날이었으니 햇빛 아래 더 반짝였을 것 같기도 해요. 어머, 잠시만요. 이게 뭐야? 이건 미아 팔찌 아니에요? 잠깐, 내가 이것 좀 봐도 될까요? 네? 아니, 이거를 그냥 사모는 제가 그래도 된다고 대답을 한 것도 아닌데 바로 제 손목을 덥석 잡더니 제 팔찌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팔찌는 제가 파양될 때 양아버지가 챙겨주셨던 그 팔찌예요. 기억하시죠?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생모가 저에게 해준 유일한 것이자 유품이라 할 수 있는 것.
고아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 팔찌 꽁꽁 숨겨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곤 했었거든요. 애들이 제 물건 훔쳐가고 그럴 때 그 팔찌 털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고아원 도망쳐서 노숙하기 시작하면서 팔에 찼고 이후로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거 팔아서 밥 먹을 생각은 아예 안 했어요. 근데 그 팔찌를 보고 그 재벌 사모가 그렇게나 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사모 남편인 듯한 회장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당장 이리로 좀 오라고 그 일 하면서 말은 제대로 못하고 남편에게 일단 무조건 오라고 하며 전화를 끊더니 사시나무 떨듯 발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모는 그렇게 달달 떨면서도 제 곁을 지키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회장님, 아니 우리 남편이 올 때까지 여기 좀 있어줘요. 네? 그동안 먹을 것들이라도 좀 더 갖다 줄게요. 네, 이미 배는 부르지만 주시는 것 사양은 안 합니다. 갖다 주세요. 그래요? 일단 있는 것 좀 챙겨올 테니까 먹는 만큼 먹고 나머지는 싸가요. 내가 싸줄게요. 그러죠, 근데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 팔찌, 사모님이 아는 팔찌인가요? 아니, 그건 우리 남편 오면 같이 얘기해요. 그 팔찌, 아가씨 팔찌는 맞는 거죠? 네, 돌아가신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눈빛을 피하기도 하고 뭐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 가지 못하게 제 곁을 지키며 먹을 것들을 내오는데 무료 급식 메뉴에는 없던 것들, 아마도 봉사자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것 같은 고급진 음식들까지도 죄다 내오며 저를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이라는 사람이 도착했는데 아주 잘 빠진 차를 타고 잘 차려입은 차림으로 등장을 하더군요. 딱 봐도 돈 좀 꽤나 있는 사람이란 티를 팍팍 내면서 말이에요. 사모는 회장이 도착하자마자 달려나가 자기 남편에게 긴밀히 뭐라고 귓속말을 했고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은 낯빛으로 굳어지더군요. 사실 제가 걸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먹을 것만 주면 어디든 따라가는 고양이도 아니고 음식 좀 더 내온다고 거기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제 미아 팔찌를 보고 놀란 사모가 자기 남편을 황급히 호출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저도 온갖 생각 다 했어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잠깐 동안 별별 상상을 다 했다고요. 비록 제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조금 있다곤 하지만 만약 그 엄마가 저를 낳아준 생모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따로 있었다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맡아주고 있었던 거라면요? 그 진짜 엄마가 바로 이 재벌 사모라면요? 누군지도 몰랐던 제 아버지가 그 회장이란 사람이라면요? 솔직히 그런 상상을 안 하게 됐냐고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저 같은 상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낯빛이 되는 회장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제가 만약 회장의 친딸이라면 사모가 이렇게 호들갑을 따며 회장을 부르기까지 했는데 몰래 낳아놓은 자식도 아니고 그런 표정이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이상했죠.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사람들이 저를 두고 이러나 싶더라니까요. 저기 아가씨, 아무래도 내가 아가씨를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글쎄, 저도 지금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기다렸는데요.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저를 어떻게 아신단 거죠? 그게 여기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일도 아니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으로 같이 좀 가줄 수 없을까요?
네? 집이요? 아니,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다린 것만 해도 사실 할 만큼 한 거죠. 제가 이런 데 와서 밥이나 얻어먹는다고 사람 우습게 보시나 본데 저한테도 시간은 똑같이 귀한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귀한 시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사리를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같이 좀 가줘요. 거기서 보여줄 게 있어요. 아가씨가 봐야 할 게 있다고요. 역시 자기 권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챙기는 거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 바로 살해하겠다고 하잖아요. 결국 뭐 돈까지 준다고 하니 그리고 대체 뭘 보여준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가긴 했어요. 뭐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 딱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괜히 한번 큰 소리 쳐본 거니까 그 사무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무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놓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시겠다고 한 게 이 사진인가요? 장례식 사진인가 보죠? 누구 장례식인데요? 그 사진 잘 좀 한번 봐줘요. 못 알아보겠어요? 잠시만요. 이건 여기 상복 입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우리 엄마예요. 여기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어린애는 바로 저고요. 세상에 기억나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사모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렴풋한 기억이 되살아나더군요. 그건 외할머니 장례식 날의 사진이었어요. 외할머니가 그 사무댁 식모였던 겁니다. 기억나요? 맞아요. 아가씨 외할머니가 우리 집 일을 봐주셨고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도 치러드린 거고요. 맞아요. 기억나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네? 그게 무슨 뭐가 맞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된장찌개요. 우리 엄마 된장찌개라고 했던 게 맞지 않냐고요. 우리 엄마 된장찌개는 우리 외할머니 된장찌개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모님 댁 된장찌개이기도 한 거죠. 아까 보니까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 댁 도움이 드린 것 같던데 우리 할머니 된장찌개 레시피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가씨 외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아서 저희 집에서 일하는 다른 도우미들도 외할머니한테 음식을 많이 배워뒀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 제일 오래 일하신 분은 아가씨 외할머니가 계시던 때 같이 일했던 분도 있고요. 그것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된장찌개 맛이 났던 거라고요. 저는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신이 나서 된장찌개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산모는 된장찌개 얘기에는 관심도 없는 듯 보였고 여전히 무언가 불안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겁니다. 제가 그 사무댁에서 일하던 식모의 외손녀라는 게 뭐 그리 사시나무 떨듯 떨리느냔 말이죠. 이런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의 인연을 신기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거죠? 그냥 이 인연이 신기해서 저를 여기 데려오신 게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그게... 그래요. 말을 해야죠.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자고 한 거니까요. 마음을 먹고 온 건데도 막상 말을 하려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얘기할게요. 내 얘기 끝까지 들어줘요. 많이 놀랄 수도 있어요. 사무는 그렇게 미래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 오래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외할머니는 그 재벌 사문에 북박이 식모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식모살이를 꽤 오래 하기도 하셨고 그 댁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것이기도 하니 그 사무와 회장이 장례까지 치러준 거죠.
장례가 다 끝나고 사모는 저희 엄마와 저를 집으로 불러 좀 쉬게 하고 할머니 퇴직금과 위로금 등도 주려고 했대요. 근데 엄마는 그 재벌집이 영 불편했던지 기어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미 한밤중이어서 난 하룻밤 쉬었다가 밝은 날 가라고 했어요. 애까지 데리고 꼭 밤중에 가야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굳이 부득부득 가야겠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그러라고 했죠. 전 그날의 기억도 안 나고 사실 엄마에 대한 기억도 아주 단편적인 것밖에 없지만 엄마가 남한테 신세지거나 그런 걸 잘 못하는 분이셨던 것 같긴 해요.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억지로 붙잡아둘 수도 없고 그러라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사 딸린 차는 회장이 타고 나간 터라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그것도 마다하며 좀 걷고 싶다고 했대요. 그렇게 어린 저를 데리고 한밤중에 그 집을 나섰다는데 저와 엄마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동네가 집 밖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적 드문 주택가 골목을 한참 내려가야 큰 길이 나오는데 사모는 마음이 쓰여서 다시 데리고 들어오든 우산이라도 쥐어주든 하려고 우산을 챙겨 들고 골목길에 나갔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을 본 겁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그 빗길에 회장이 직접 차를 몰았는데 그 차로 저희 엄마를 치는 사고를 낸 거예요. 당시 회장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왔으나 담배 한 대 태우며 이제 집에 다 왔으니 자기가 차를 몰고 가겠다 하며 기사를 퇴근시키고 직접 차를 몰아 골목길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인 거죠. 뭐라고요? 세상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다 저를, 엄마를 쳤다는 건가요? 그날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인단 말이 절로 나왔죠. 맨정신이었다고 하더라도 앞도 잘 안 보이고 운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변명이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건 팩트잖아요. 근데 난 왜 이걸 전혀 모르죠? 그 사건 당신들이 그냥 묻은 거죠? 그 밤중에 이런 주택가에서 본 사람도 하나 없으니 그냥 그런 거 아니냐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사모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그 사고로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만 겁니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병원에서 엄마가 누워 있었던 모습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엄마가 사망하던 그 순간에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요.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할 동안 그 회장이란 사람은 비겁하게도 서재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회장을 찾았어요. 결국 사고를 낸 건 회장이란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직접 듣고 싶어요. 어쩌다 그런 사고를 냈는지,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어떻게 한 건지 직접 듣겠다고요. 회장님! 이리 좀 나와보시죠. 뭐가 무서워서 숨어 계시나요? 미안합니다. 그날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평소 그 길은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다가 한밤중이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빗 속에 차를 얼마나 빨리 몰았으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것도 골목길에서. 오면서 봤겠지만 우리 집으로 오는 골목길 오르막 경사가 좀 심해요. 빗길이라 미끄러지기까지 하니 엑셀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땐 지금처럼 차 성능이 좋지도 않았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요? 당신들 그런 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죠. 내 말이 맞죠? 생각해보세요. 음주운전까지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낸 사고라는 걸 제대로 말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이뤄졌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에게 남겨진 게 전혀 없었으니 그 사람들이 사고 처리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역시나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당황하고 겁이 나서 그랬다곤 하지만 그건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팩트는 그 회장이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저희 엄마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모든 일들은 사모가 나서서 침착하게 뒷수습을 한 거예요. 당시 유일한 목격자는 사망자의 어린 딸이었던 저였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도 그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고 사고 자체나 사고 현장에 대한 기억,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거든요. 아마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 저는 어리기도 어렸잖아요. 이후 입양되어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대해 더 기억을 지우려 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간 당시 사모는 회장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목격자를 자처하며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 같다고, 사모가 발견했을 당시엔 이미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돈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앨 수 있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보죠? 그 시절은 더 쉬웠겠죠. 그런 짓이 저지르고 살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던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고 우리라고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엄마는 그 사고로 죽었어요. 당신들은 그런데도 그 죗값을 받기는커녕 사고 흔적을 말끔히 없애는 데만 열중했겠죠. 내 말이 틀려요? 결국 그 사고는 미제 뺑소니 사고가 됐겠지. 피해자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 유족이자 목격자인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였다고 해도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와서요? 어린 내가 사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을 텐데 안 그래요? 그 뒤로 걱정돼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됐다고 하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보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산 게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결국은 그렇게 확인해서 안심하고 완전히 잊고 살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제 말이 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노숙자가 되어 사무 앞에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한 거죠.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굳이 저를 이 집까지 데려와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한다고요? 왜? 공소시효도 지난 뺑소니 사건인데? 심지어 저는 그 사고에 대해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모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설령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억지로 사물을 찾아내어 죄를 물으려 한다고 해도 발뺌하거나 배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긁어부스럼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고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이렇게 다 고백한 이유가 정말 뭐예요? 이런다고 당신들이 얻는 게 뭐냐고요? 죽을 날 가까워지니 천국 가고 싶어서 이래요? 대체 뭡니까? 그게 아가씨, 내가 정말 천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빌게요.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사모아 회장에게는 3남매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망초가 든 거예요. 큰딸은 애 낳다가 진작 죽었고 둘째 아들네는 손주가 선천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며 막내 아들네는 며느리가 암투병 중이라 막내 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회장이 하는 사업도 뭐가 잘 안 풀리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대요. 오죽하면 용하다는 무속인까지 찾아가고 있다는데 그중 한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과거에 사람 상하게 한 적 있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무섭게 다그치더니 다 그것 때문이라고 그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액 들여 굿도 3번이나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다고 해요.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 묘에 좋은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저를 찾으려고도 했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찾으려고 했는데 파양리옥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서 추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 미아팔찌 손목에서 풀어지려는 걸 제가 손으로 봐서 그 아이, 그러니까 아가씨 어렸을 때 아가씨 손목에 다시 채워준 거거든요. 그러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원한 풀고 이 집 우환 막아달라고 나를 찾아다녔다는 거네요? 당신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찾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집안의 최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저를 그렇게 찾아 헤맸다는데 제가 제 발로 그 무료 급식소로 찾아가 사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요. 사무와 회장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런 모습이 저에게 무슨 감동을 줄까요? 그거 어이없었어요. 이제와 이런 사죄와 눈물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저희 엄만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려. 사무와 회장은 저에게 뭐라도 다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거액의 돈, 집, 좋은 차, 직장.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허황되게만 느껴졌어요. 전 이미 노숙 생활까지 해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물질적인 가치에 초연해진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요. 저는 사무와 회장에게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좋은 일 더 많이 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깟 봉사활동. 그것마저 부리는 사람들 동원해서 무슨 코스프레 하냐 하며 호통도 쳤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의미 있는 일, 좋은 일 하며 살려고 했죠. 아주 속 시원하게 질러댔던 것 같아요. 되는 대로 제 기분대로 마구 짓거렸던 건데 사무와 회장은 제가 하는 얘기에 감명을 받았다나 어쩐다나 하며 저를 후원하겠다고 하네요. 공부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사회사업 많이 만들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제가 만든 그 사업 후원하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긴 했어요. 전 생각했죠. 이 모든 일들이 돌아가신 엄마,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저에게 주는 제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을 받기로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고 싶어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와 의미를 지금부터는 제대로 되새기며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일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현재를 더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런 제 경험을 나누고 이런 생각 또한 함께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현재를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